회사라는 곳엔 일보다 더 버거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무례한 말투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사, 감정 기복이 심해 예측할 수 없는 동료, 괜히 나를 시험하듯 굴고 선을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의는 지켜야 하고 웃는 얼굴도 유지해야 하죠. 그래서 더 지칩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치 감정이 다 소모되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요, 그 감정 소모 꼭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예의는 지키되 내 중심까지 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내 감정을 소진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심리적 기술 5가지.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기술은 이겁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 이유가 상대방이 존중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권위적이고 예민하고 괜히 딴지를 걸거나 부당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도 억지로라도 예의를 지켜야 했던 경우들이죠. 그런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까지 예의를 차려야 하지? 괜히 바보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예의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무관하게 나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 이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드러내면 통제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제시한 이 개념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입니다. 다시 말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의를 지키는 이유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의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태도를 주도하는 힘, 그리고 내 삶의 리듬을 내가 지킨다는 선언이에요. 게다가 예의를 지키는 태도는 심리적으로도 방어력을 갖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거칠게 맞받아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후의 관계에서 갈등과 피로가 훨씬 커지죠. 하지만 단정한 말투, 조급하지 않은 태도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어 보려 할 때도 내가 스스로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직장 내 갈등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정중하고 안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갈등 상황에서도 영향력이 커졌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만만해 보여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내심 경계를 두게 되죠. 결국 예의란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내 인격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감정 소모 없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부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꼭 누군가를 하나 찍어서 몰아세우는 스타일이었죠. 말투는 쏘아붙이고 자기가 틀렸어도 절대 인정은 안 하고 자신이 불편한 날엔 꼭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 앞에서 모두가 말이 줄고 표정이 굳어가는 와중에도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박 과장이라는 직원이었죠. 박 과장은 부장이 무례한 말을 해도 절대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필요한 말만 정중하게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부장이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몰아세우면 박 과장은 이 부분은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다듬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 줄로 단정하게. 하지만 그 말 속에 감정은 없었고 비굴함도 반항도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 부장은 그 박 과장을 자주 건드리긴 했지만 더 이상 깊게 흔들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례한 말에도 박 과장이 자기 태도를 잃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자극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서 사람들은 조용히 박 과장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말이 과하지 않아도 중심이 있네. 시간이 지나 부장이 퇴직하고 새로운 리더가 들어왔을 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과장이었죠. 누구보다 일에 집중하고 누구보다 사람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 말이 많진 않아도 신뢰라는 건 그런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특별히 유능해서가 아니라 자기 태도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상대를 위한 포장으로 쓰지 않고 자기 품격을 지키는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각인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의를 포기하고 맞받아쳤다면 어땠을까요? 잠깐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분위기는 얼어붙고 감정은 상하고 조직 안에서 자신의 입지는 더 좁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태도를 선택한 것,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 박 과장은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엔 감정을 건드리고 흔들려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예의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엔 더 멀리 갑니다. 두 번째 심리 기술은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특히 감정을 들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진짜 피곤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휘둘리는 감정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 그날 하루가 온통 소진된 기분이 들죠. 마음은 무겁고 일의 흐름은 다 깨져버립니다. 특히 무례한 말이나 비꼬는 태도처럼 노골적인 감정 도발을 당했을 때는 더 그래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르죠. 지금 나 무시당한 거야? 이걸 그냥 넘겨야 해? 그런데요, 그 감정에 바로 휘말리는 순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반사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자극당했을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적 패턴을 말하죠. 문제는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상대방의 말에 맡기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사가 회의 시간에 이게 뭐야? 보고서 제대로 안 봤어요? 하고 비꼬듯 말할 때 우리가 순간 얼굴이 굳거나 톤이 올라가거나 혹은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있다면 이미 에너지는 빼앗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단 한 줄의 태도 변화입니다. 아, 이건 내가 감정으로 반응할 일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처리할 일이다. 이럴 땐 무표정보다 적당한 미소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은
상대에게 내가 상처받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과하게 웃으면 내가 회피 중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단정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짧고 정중한 말투를 더하면 완성됩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딱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정서적 거리를 잘 두는 사람일수록 말은 적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정의 회복력은 충돌 순간보다 그 이후에 자기 조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경계선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말이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속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깥으로 노출하지 않는 기술을 익히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편한 감정은 안에서만 조용히 정리하고 겉으론 감정 없는 기술자처럼 대응하는 것. 그게 감정 소모를 막고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관계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내가 이끄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구조 안에서는 그 힘이 결국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회계팀 이야기입니다. 그 팀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주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정 씨였죠. 성격이 튀지도 않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편. 하지만 맡은 일은 꼼꼼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라 팀 안에서 나름 신뢰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팀장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기분에 따라 말투가 확확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기분 좋을 땐 좋아, 잘했어 했다가 어느 날은 같은 업무 보고서를 두고 이게 제대로 된 보고야? 정신 좀 차려요.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곤 했죠. 어느 날 회의에서 민정 씨가 작성한 정산 자료를 보며 팀장이 또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한 거야? 숫자 한 줄이 왜 이 모양이지? 일에 집중 좀 해요. 이거 민정 씨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민정 씨를 쳐다봤고 회의실 공기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요, 얼굴이 굳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혹은 뭔가라도 변명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죠. 특히 그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팀장을 바라봤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해당 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고 해명도 없었지만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이후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팀장은 처음엔 민정 씨를 더 몰아붙일 기세였지만 민정 씨가 흔들리지 않자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조용히 민정 씨 자리로 와서 그 줄 숫자는 내가 오전에 말한 자료랑 헷갈렸던 것 같아. 다시 확인해줘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이 일 이후 사람들은 민정 씨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중심이 있고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 심지어 그 팀장도 민정 씨를 대할 땐 톤이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아닌 태도로 반응했을 때 생기는 차이입니다. 만약 그날 민정 씨가 억울한 얼굴을 하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면 기분 나쁜 상황이 감정의 대립으로 번졌을 거예요. 하지만 민정 씨는 그 유혹을 넘겼고 말 한 줄로 분위기를 되돌리는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말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그 말 그대로였죠. 민정 씨는 그날 이기지 않았지만 지지도 않았고 조용히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조직 안에서도 묵직한 신뢰가 쌓입니다. 세 번째 심리 기술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기대하지 말 것. 이건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같이 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이제는 나에 대해 알지 않을까? 이런 기대요. 말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 한켠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관계를 가장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회사 같은 공간에선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는 마음보다 기능이 우선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대를 암묵적 기대라고 부릅니다. 상대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반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대는 대부분 깨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입장에 있지 않고 나와 똑같은 맥락으로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상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해줬다든가 감정을 배려하며 행동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서적 기대치를 줄이고 역할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료를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 하나 못 들었을 때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면 일을 도와준 것보다 서운함이 내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돼요. 그럼 다음에도 그 사람을 도울 때 마음이 괜히 복잡해지죠. 이럴 때 내가 도와준 이유는 고맙단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 효율상 필요해서였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감정이 갈 곳을 잃고 맴도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건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서적 에너지를 절약하고 관계를 실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익히자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번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 다른 기대를 조율하지 않은 채 마음만 앞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상대방이 나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 애초에 이 관계는 기능적인 거야. 이 사람은 내 속을 알 이유도 의무도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이게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작고 실망이 작으면 마음이 덜 상하니까요. 회사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 역할, 내 태도, 내 기준에 집중하는 것. 그게 감정 소모를 줄이는 진짜 비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정민 씨는 직장 내에서 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편이었죠. 무엇보다도 정민 씨는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도 늘 배려심 있게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회의 전에 보고서를 미리 프린트해 책상에 올려두고 상사가 헷갈려 할 법한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때론 상사 몫의 회의 커피까지 챙기는 세심함도 있었죠. 물론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이런 내 노력을 한 번쯤은 알아주지 않을까? 적어도 나한테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팀장이 유독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보고서를 건넸을 때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거기 둬요. 그 한마디로 끝인 날도 많았죠. 정민 씨는 처음엔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반응이 서운함으로 그리고 나중엔 묘한 분노로 바뀌었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지? 그 서운함은 결국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수가 줄고 회의 자료 준비에도 마음이 덜 들어가고 커피도 이제는 일부러 안 챙기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업무 외적으로 큰 실수가 하나 있었고 그에 대해 팀장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 정민 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 의미 없었잖아. 이후 정민 씨는 잠시 휴가를 냈고 그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괜히 바라고 있었다는 데 있었구나. 상대는 늘 그랬고 바뀐 건 내 기대였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은 겁니다. 그 후 정민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움을 주되 감정적 보답은 기대하지 않기로. 보고서를 프린트하더라도 그건 내 일의 연장일 뿐 마음을 받아주길 바라는 행동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명확히 선을 그은 거죠. 그렇게 선을 긋고 나니 놀랍게도 감정의 소모가 확 줄었습니다. 상사가 여전히 무뚝뚝해도 그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대를 내렸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작아지고 실망이 작으면 마음도 덜 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서 봐주길 원하면서 회사라는 공간에 너무 많은 감정을 걸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기능으로 정리하는 용기가 내 마음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회사에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순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는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업무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말. 상대방이 예의 없이 군다고 우리도 살짝 비꼬거나 툭 던지는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참다가 나온 한마디가 이렇게 시작되죠. 아, 또 그 얘기세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속은 시원합니다. 한 번쯤은 나도 말해야지 싶은 그 충동.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말은 대부분 감정의 증거로 남고 상대방의 기억에도 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공적인 공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의 경계를 사회적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서로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기반으로 허용되는 말투와 표현의 수위가 다르다는 이론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가깝다고 느끼면 농담이 되고 멀다고 느끼면 공격이 됩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애초에 공적인 역할로 묶인 거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정 섞인 농담이나 비꼬는 말은
상대에게 이 사람, 나를 공격하네 하는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져요. 게다가 그런 말은 그 사람과의 일시적인 불편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신뢰도 전체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해석하거든요. 특히 직장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평가 자료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두면 좋은 말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사적인 말은 줄이고 기술적으로 말하자.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하게 말했다면 그걸 비꼬는 식으로 돌려주기보다는 그냥 확인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적 반응만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말했죠. 감정 표현을 통제하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 그 말 그대로 말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이끌어갈 힘도 갖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오래가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균형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 중심은 말에서 시작되고 특히 감정 섞인 사적인 말을 하지 않는 절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략적 절제예요. 내 중심을 지키기 위한 기술, 나를 더 작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말의 선택. 말을 아낀다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제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사팀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승규 씨는 신입 때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인 건 아니었고 할 말은 조용히 하되 실수는 거의 없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윗사람들 눈에도 얘는 참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입사 4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같은 팀 선배였던 형석 씨. 나이는 많지만 직급은 이제 같아졌고 자기보다 후배라고 생각했던 승규가 이제는 같은 선에 선다는 것에 은근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회의 중에 은근히 말을 끊거나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아?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계속 찔러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사 안건을 두고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을 겪던 회의에서 형석 씨가 또 그런 식으로 말했죠. 야, 승규야. 그런 식이면 나도 그냥 원칙대로 할게. 뭐, 요즘은 윗사람 말 안 들어도 되는 시대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승규 씨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날은 별다른 반응 없이 말없이 메모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규 씨가 같은 팀 동료들과 탕비실에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툭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형석 선배는 요즘 말투가 참 예민하시네요. 그냥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예민해서. 가볍게 던졌던 농담. 본인도 스트레스를 풀려는 말이었죠. 근데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인턴이 그 말을 듣고 며칠 후 다른 자리에서 요즘 형석 선배 되게 예민하대요라는 식으로 말을 옮긴 겁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다시 형석 씨 귀에 들어갔고 형석 씨는 바로 팀장에게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감정 섞인 말 한마디 했다고 뒤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는
팀장 중재로 마무리되었지만 승규 씨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공식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사적으로 푸념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공식적인 말보다 비공식적인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빠르게 번진다는 사실. 그날 이후로 승규 씨는 무례하게 굴어도 말에는 감정을 섞지 말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제대로 느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역방향 정체성 투사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적인 공간에서 비난성 언행을 하면 그 온도차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인식이 생기면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승규 씨는 이후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걸 감정적으로 곱씹거나 표현하지 않고 업무적으로만 짧게 정리하는 법을 택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방식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달받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짧아지자 오히려 감정은 덜 섞였고 관계는 더 안정됐다고 합니다. 말이 짧아졌는데 존중은 오히려 더 길게 남은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태도의 설계다. 회사에서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 담백해질수록 내 중심도 그만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감정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매번 똑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반응을 너무 잘 알고 있을 때 생깁니다. 무례한 사람, 권위적인 사람들, 그들은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선을 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나와도 늘 똑같이 굴겠지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때부터 슬슬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5번째 기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예측 가능한 반응을 줄여라. 이건 말이나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된 반응이란 틀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상대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늘 밝게 웃으며 대답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표정 없이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은 순간 당황합니다. 혹은 항상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이번 건 제가 감당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그제야 얘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한 발 물러서게 되죠. 이런 변화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의도적인 연기처럼 보이지 않고 내 중심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행동 예측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반응이 항상 일정하고 예측 가능할수록 상대는 그 사람을 제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어감은 상대방에게 은근한 권력을 줍니다. 반대로 내 반응이 항상 정중하지만 일정하진 않다면 상대는 나를 읽을 수 없고 그 순간부터 경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불친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 쉽게 읽히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여전히 정중하게, 하지만 반응의 리듬과 온도는 조금씩 변화 있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선 넘으면 진짜 선 넘는 거구나. 가볍게 대하다가 역풍 맞을 수도 있겠네. 이건 소리를 크게 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리를 낼 때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그냥 정색하고, 한 번은 침묵하고.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감정이 있다고 느끼고 그게 존중의 최소 조건이 되죠. 회사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리듬이 일정하지 않고 가끔씩 예상을 벗어날 때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동시에 선을 지키기 시작하죠.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넌 나를 쉽게 다룰 수 없어라는 침묵의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오래가고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기획팀에서 일하는 수연 씨의 사례입니다. 수연 씨는 말수가 적고 항상 정중하게 말하며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늘 웃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덕에 선배나 동료들에게 요청받는 일이 많았죠. 특히 팀장에게는 거의 만능 해결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팀장이 문제였습니다. 언행은 딱히 무례하지 않았지만 부탁이란 이름으로 명령을 자주 내리는 사람이었죠. 이거 수연 씨가 조금만 손 봐줘요. 그 자료도 수연 씨가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의도 수연 씨가 메모해 줘요. 손 빠르니까.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점 수연 씨는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이 사람은 뭐든 해줄 수 있다는 예상 가능한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팀장이 늘 하던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정리 좀 해줄래요? 급하게 써야 해서. 그 순간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로 마감 조정 가능할까요? 그 말은 딱 한 줄이었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늘 네, 알겠습니다만 하던 사람이 단호하게 아니요를 말한 순간 사람들은 하고 멈췄던 거죠. 팀장도 처음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자리에서 억지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부탁해요.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팀장은 더 이상 무조건 수연 씨라는 식의 요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팀원들도 놀라워했죠. 그토록 조용하고 착해 보이던 사람이 단 한 번의 반응 변화로 경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예측 가능성의 깨짐이 실제 관계의 판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늘 같은 표정, 같은 말투, 같은 태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은 뭐라 해도 절대 안 바뀐다는 감정적 면허증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하죠. 수연 씨는 그날 이후 큰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웃었고 대부분의 요청도 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끔은 표정을 빼고 가끔은 단답형으로만 말하고 가끔은 일정 조율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그 조율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수연 씨에게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변화 이후 수연 씨는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꾼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리듬이었거든요. 이처럼 예상 가능한 리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경계를 세우고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말없이 존재감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만이라도 바른 사람 되자는 마음, 어쩌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겉으론 권력에 반응해도 속으론 태도가 고요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 회사라는 공간은 마음을 다 주고 흔들리기엔 너무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니 바깥은 부드럽게, 속은 단단하게, 예의는 지키되 내 중심까지 넘겨주진 마세요. 그게 어른스럽게 오래가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저도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